저 조지현 선생님 거 2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모더니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좀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좀 헷갈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식 모더니즘, 우리가 스몰 M이라고 하는 유럽식 모더니즘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적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대문자 M, 캐피털 M하고 저희가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근본적인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그 저항, 다시 말하면 이제 기존 전통 문화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표어가 새롭게 하라 이런 거였어요. 새롭게 하고 도전하고 혁신.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게 그런 그 혁신이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이제 라틴어에서 모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 모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원래 이 용어를 썼던 거는 그 고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와는 다른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를 대비시키기 위해 썼어요. 그러니까 뭐 AD 4세기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그 로마의 공인 종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가 현대고 지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는 뭔가 이제 다른 거다. 이제 그런 어떤 표지로서 이제 이 모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모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굳어졌죠. 그래서 모데르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데르누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뭐 근대 또는 현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 시대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새로움, 좀 아카데미시즘이든지 뭐 알렉산드리아니즘이든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클래식한 것들을 어떻게 깨부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더니즘의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형식의 파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인 형식, 뭐 시의 형식, 그다음에 뭐 그림의 형식,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점,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발견.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과학혁명 이후에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단순하게 원자 또는 그런 분자의 결합체인가, 또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이제 먼지에 불과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존엄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전혀 어떻게 탄소에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다윈의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과학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고 먼지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에 대한 대항으로서 뭐 인간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계속 추구하죠. 추구를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찰스 테일러 책에서도 데카르트가 이제 그 사람은 한쪽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받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과학적 논문을 읽어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존엄성이나 우월성이나 어떤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동의할 수가 없죠. 순수 과학자 입장에서. 근데 또 이제 데카르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인간을 그냥 돌멩이처럼, 바나나처럼 간주하기에는 너무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런 신념과 비춰봤을 때 그거를 허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신이 따로 존재한다. 인간은 육체적인 것들이고 인간에게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성이라고 하는 거,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 이제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원론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했었고 초월적인 세계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뭐 하늘나라에 가거나 뭔가 영혼으로서 이제 윤회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학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인간은 이제 먼지에 불과하다. 인간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정지되는 순간, 뇌의 기능이 중지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한쪽 과학자 입장에서 승인하는 쪽과 또 한쪽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승인하는 입장이 굉장히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런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데카르트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하나는 검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돼요. 그렇게 이런 어떤 갈급함 때문에 나온 것이 낭만주의, 표현주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술 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철학자들은 이제 뭐 개념 만들어 놨지만, 이제 그게 정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꾸고 만들어 갔던 사람들은 이제 예술가들, 특별히 이제 시나 뭐 소설가들이든지 뭐 화가라든지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단순하게 탄소 베이스가 아니다. 탄소 말고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들이고, 그게 이제 이 자아 본질, 자아 발견과 관련되어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인간이 탄소 말고 뭐가 있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바나나와 또는 오랑우탄과 다른 생물과 큰 차이를 가질 수 없고, 큰 차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더니 그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 예, 모더니티하고 모더니즘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들레르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보들레르는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 이후에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기교화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들을 이제 순간성, 일시성,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일시성이 탈수성이 아니고 이건 우연성. 일시성이든지 일시성도 이거 뭐 탈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 세 가지 특징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착화되지 못하고 또는 이제 영속적인 그런 속성들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그냥 찰나찰나 모멘트만 있게 되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대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대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자아 발견과 관련돼 있어요. 순간순간 변화는, 그러니까 이제 전통이라고 했던 거, 또 가치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사라지면서 우리에게는 뭔가 옳은 것도 없고, 뭔가 그른 것도 없고, 뭔가 좋은 것도 없는, 그래서 어떤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 그 재건하는 운동들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구조예요. 정신적인 상태들. 그래서 영원한 진리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삶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인간이 행복한가? 계속 뭔가 우리 안에 공허함들을 느끼죠. 그 공허함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 바로 이제 이 모더니즘의 출현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모더니즘의 출현이 이제 급속도로 강화됐던 게 바로 이제 아방가드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전통 문화, 기독교적인 가치만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기독교와 지금에서는 뭔가 이제 뭐 사랑도 강조하고 뭐 또 좋은 것도 있고 그러지만 중세 시대는 굉장히 압제가 훨씬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사랑의 종교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제도권화된 종교였었고, 그래서 모든 뭐 그 목사나 사제들은 다 뭐 공무원 수준의 이제 일들을 했었고, 권력 서열을 뭔가 그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의 어떤 기독교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그래서
기독교 하면 이제 대부분 다 뭐 마녀상, 뭐 또 뭐 중세 시대는 뭐 암흑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데 기여했던 예술가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뭐 교회 고위 대작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엘리트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여했던 그런 어떤 문화들, 이게 이제 아카데미시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후원자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휘하는 방식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타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이제 그 공업화가 되면서 신흥 부자들, 땅 부자들이 이제 생겨났었죠. 갑자기 벼락 부자들이 생겨나면서 정말 감식력도 없고 뭔가 이런 어떤 예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고 그런 훈련도 갖지 못했는데 그 귀족들이 갖고 있는 그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뭐 고급 차를 끌거나 아니면 이제 고급 빌딩을 매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천박함,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런 천박한 사람들이 사회나 문화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상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타파를 걸고 나온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아방가드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모더니즘 등장하면서 처음에 이제 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기존 사회에 대한 또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엄청난 형태의 그 전복 운동을 했었는지,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좀 여러분들이 아는데 좀 알아가는데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이제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그 새로운 모더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아방가드 운동이 일어나는데, 미국은 약간 조금 다르죠.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들었던 게,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게 이제 경제 공황이었죠. 1930년도에 갑자기, 그러니까 미국이 자본주의에 천병했는데 정말 세계에서 잘 살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자기들은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망해버렸어요. 망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업자들로 거리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누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비판적인 세력들이 특별히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왔죠. 이제 그때는 이제 자본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이제 은행가들, 뭐 투기범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표적들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이런 어떤 불행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수정 자본주의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죠. 뭐 우리도 1997년도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 부도가 난 거죠. 국가 부도가 나면서 대한민국이 거의 경제 12, 13위 국가에서 뭐 50위권으로 밀려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충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점검들이 이제 필요했었고, 어떻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안전망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지,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좌파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자유주의, 또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우리가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왔다면,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 장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적인 시스템,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우리 사회에 표면적인 데에서 이제 심층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죠.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로 경도되는,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빨갱이로 나오죠. 웬만한 지식인들은 전부 다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로 전향하게 되는데, 뭐 직간접적으로 전향하는데, 그 이유가 이 경제 공황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가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갔기 때문에 지식인들로서 뭔가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사회가 재건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본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가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미국적인 모더니즘이 생긴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반스탈린주의, 여기서 이제 트로츠키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상이 지금 소련에서 실현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스탈린주의는 또 다른 독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1930년 이후에 스탈린이 자기 정적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1000만을 죽였어요. 1000만을. 자기 정적들을.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조차도 뭔가 다른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는 파시즘에 들어가게 되면 더 무서운 뭔가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티븐 핑크가 쓴 책 중에 이제 뭐 우리 인간의 선한 본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기서 이제 5대 이데올로기를 들어 설명하는데, 거기에 공산주의, 민족주의 뭐 이런 5개가 있는데, 세계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 뭐 몇백만, 몇천만을 죽인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이제 한두 명 죽이면 살인인데, 1000명 죽이고 10,000명 죽이면 영웅이 돼요. 역사에 남아버려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들이죠. 근데 1000명을 죽이거나 10,000명을 죽이거나 600만을 죽이기 위해서는 뭔가 감동 감화를 시켜야 돼요. 니네가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선한 일이다,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이 감동 감화를 시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총칼을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공산주의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고, 정말 그 뭔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1000만 또는 1억을 죽이는 것이고, 근데 그때 죽일 때마다 뭐 자기는 다 순교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사도라고 생각하지 내가 범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이제 한나란트가 이야기하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공산주의나 이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이제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모티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오히려 더 악의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 보면서, 또 이제 그런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뭐 관제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술이나 문학이나 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치 강령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가져야만 하는지, 예술이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자각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경제 공황이라고 하는 것과 반스탈린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근본적인 특징들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이제 1930년도 이후에 미국적 아방가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린버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1930년대 특별히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지식인 사회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그 파르티잔 리뷰, 빨치산 리뷰라고 하는 공산주의 잡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 변혁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죠. 뭐 이제 80년대 또 90년대 초반까지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실 텐데, 뭐 기독교 내에서 뭐 경실련 뭐 또 몇몇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식인들이 좀 모여가지고 사회적 대안을 만들려고. 또 뭐 있죠? 경실련은 기독교라기보다는 기윤실. 하여튼 그 지금은 잘 떠올리지 않는데, 하여튼 그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대학 교수들, 뭐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80년대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시대였는데,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내에서 소화시킬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1930년도 뉴욕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또 이제 예술가들, 뭐 대학 교수들, 사회적 엘리트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미국적인 이 공황, 또 세계적인 그런 어떤 공산주의와 국수주의, 파시즘,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든지 일본 또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국수주의 운동을 어떻게 이제 막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여기서는 빨치산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서 논의들이 좀 많이 됐었죠. 우리나라도 뭔 잡지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창제. 그렇죠, 다. 그런 잡지들이 많죠. 이제 그런 잡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빨치산 리뷰가.
특별히 이제 창작과 비평처럼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창작과 비평이 뭔지. 우리는 막 그거 막 금덩어리처럼 들고 다녔었는데 교과서처럼. 자, 1939년과 1940년도에 이제 두 가지 그 아티클을 발표하는 하나는 이제 아방가드와 키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더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제 잡지를 이제 글들을 발표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림버가 일약 스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뭐 몇십 년 전 글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그 세계관적인 그 전술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뭐 아방가드하고 이제 라오콘하고 조금 이제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아방가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위 부대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이제 키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아방가드는 그 부르주아 또는 이제 그 사회에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세력들을 뭔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전위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키치는 그런 어떤 대중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던 그런 어떤 저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라오콘은 라오코온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오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트로이의 제사장이었어요. 트로이의 제사장인데 누구죠? 오디세우스가 이제 꾀를 내가지고 목마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보내잖아요. 근데 라오콘이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폴론 신의 사제였는데 이거를 들어오면 니네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카이오이스 그러니까 그리스 편에 섰던 그 누구죠? 포세이돈 신이 뱀을 보내가지고 이 라오콘하고 두 아들을 죽이죠. 제거하는. 그러니까 라오콘이 어떤 심벌이냐면 지금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비판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판 세력이 나중에는 이제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도 아방가드나 라오콘이 똑같은 이제 이미지인데 지금 전통적인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키치적인 문화 이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비판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다양한 시도들 그런데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상징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라오콘. 누가 만든 조각상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보시면 예, 뱀이 막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아플까? 그 구렁이가 막 자기 몸을 감으면서 누르면 뼈가 다 부러졌죠. 그렇죠. 찾아보세요. 지금 안 뜨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보시면 이 아방가드와 키치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술혁명과 문화적인 변화, 예술혁명과 문화적인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다. 이제 이대로는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문화, 새로운 형태의 가치들을 창출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8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이제 아방가드가 이제 그 그린버가 이야기하는 아방가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죠. 자, 이제 아방가드와 키치라고 하는 이제 글에서는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고 그건 이제 마르크스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 이제 그린버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막시스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모든 이제 지식인들이 다 막시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시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 문화, 파시즘 그리고 20세기 중엽의 서구 사회에서 가능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그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한 캐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대부분의 뭐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구소에 일하고 있는 뭔가 대한 세력들이 대부분 약간 이제 대학은 특별히 좌파적인 세력이 굉장히 많이 함몰돼 있어요. 그래서 막스가 여전히 이제 20세기, 21세기도 중요한 철학 사상가 중에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특별히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왜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다스 카피탈이라고 이제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시작됐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 다음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될지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글들을 쓴 철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2,5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보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 막시즘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 물론 저 자신도 이제 호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떤 방식이든지 그 사고 실험을 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막시즘 이후에 포스트 막시즘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막시즘이 유효한가 여기서는 이제 치열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막시즘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막시즘 끝났고 뭔가 포스트 막시즘 뭔가 또 다른 어떤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이제 그 막시즘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틀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비판이고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어떤 사회를 우리가 이끌어 올 수 있을지 어떤 사회를 우리가 도래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특별히 예술 분야에서 등장했던 것들이 그 두 번째 문단 끝에 보시면 미국적 아방가드 개념으로서 이제 사고의 틀을 만드는 것으로 자, 이제 그린버그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린버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 28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시면 예술을 위한 예술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린버그는 이제 1930년도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스탈린주의가 가지고 있는 과오들, 실질적으로 이 스탈린주의가 뭔가 사회를 변혁하고 공산사회를 이룩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 세력들을 옹유하고 다른 세력들을 이제 제거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냥 정치적 당파로 남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 지금 현실적인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회성 또는 정치성 이런 것으로부터 예술을 분리하는 제거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 슬로건이 바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술을 위한 예술. 근데 이제 이 유럽에서 모더니즘과 지금 이제 미국식 모더니즘이 똑같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이제 그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 정치적인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카데미시즘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혁신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 그래서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반면에 미국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이 스탈린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자본주의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 대안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정치적인 것이 가미가 된 모더니즘과 그것들을 떠난 그것과 전혀 무관했던 이제 모더니즘과 다른 측면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 아방가드와 키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아방가드와 키치 도입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 제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동일한 문명 안에서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급 문화는 아방가드고 저급 문화는 이제 키치죠.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동일하고 동일한 학습이나 동일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보편적인 문화라든지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동일한 문화 질서 내에서 결과물은 아주 상반되는 고급 문화와 완전히 저급 문화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들이죠. 이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 그 메커니즘을 일단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분석하는 방식이 이제 서구 부르주아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서 그 부르주아 속에서 이런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요소들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탐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부르주아 사회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전복시키든지 뭐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있죠.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그린버그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위기에 봉착하게 됐을 때, 특별히 이제 예술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 이제 주변에 여기도 이제 두 분 계시는데 좀 저희하고 달라요. 그 저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약간 고급적인 단어로 이제 4차원인데 그 4차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센서티브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림과 떨림이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민감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갈 문제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여동생도 피아노 전공했는데 걔를 잘 안 건드려요. 건들면 어마어마하게 후폭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하고 남동생이나 뭐 다른 여자들이나 이제 이야기할 때는 뭐 그냥 이게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제 여동생하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전혀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그거에 대한 코노테이션이 되게 많아.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내 말은 나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의 의미만 담았는데 걔가 이해하는 거 한 100가지, 150가지 막 이렇게 뻥튀기가 돼 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혼란스럽죠. 근데 이제 그런 센서티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일반인들이 포착하지 않는 그런 진리들이나 그런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술가들 천재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계에서는 살기 힘든 존재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다자이 오사무 소설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인공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걔 이제 원래는 이제 왕족인데 폐가 망신했죠. 폐가 망신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왕족 귀족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에도 속하지 못하고 인간 실격. 근데 거기 애매한 포지션이 이제 거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살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도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를 지향하는데 지상의 세계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천상의 세계도 못하고 근데 두 가지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예술가들이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 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제 부산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알렉산드리아니즘이나 아카데미시즘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예술가들이 이 관객들과 서로 소통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어떤 긴급 상황이 이제 발생할 때 이제 그 가운데 부분 보시면 논쟁을 회피하고 창조성은 기술적인 묘기나 반복 또는 이제 확립된 주제와 양식의 변주로 전락하는 아카데미시즘이 구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알렉산드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고대 어떤 예술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대 모범들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몇몇 예술가들은 자, 이 알렉산드리즘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위기, 사회적 위기가 왔을 때, 자,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리아니즘이나 아카데미시즘, 왜냐면 이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혼란이나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착시키려고 노력해서 옛날에 좋았던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거. 그게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아니즘이고, 이제 그게 이제 아카데미시즘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일부의 예술가들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현상 유지, 스테투스코보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아방가드 문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방가드 문화. 그리고 라오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상 유지를 넘어서서 새로운,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위기에서 그냥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제 아방가드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아방가드 문화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 줄 보시면 서구 부르주아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에 저항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 더 이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밑에서 두 번째처럼 문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화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를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진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 일단의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아방가드 문화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은 단순하게 이제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개척하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19세기 1850년대 또 1860년대에 이제 등장하는 이런 어떤 운동들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자, 예술가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주아 사회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부르주아 사회로부터 분리.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르주아 사회가 영구적인 삶의 조건이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시도.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헤미아로 이주라고 되어 있죠. 보헤미아로 이주. 근데 막상 보헤미아로 간 예술가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방가드가 유럽식 아방가드가 무너지는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보헤미아로 이주하기 전까지 다 죽었죠,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달과 유펜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 예술가가 처음에 파리로 갔다가 파리에서 타히티로 넘어가는 과정들인데, 파리에서 이제 그림을 배우지만 거기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타히티로 넘어가는 것도, 이게 이제 보헤미아로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할 때 그냥 저는 이제 계속 뭐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거는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이 되지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테일러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게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과 만나는 순간 기독교인 자체가 변질되지 이 기독교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틱톡에서 그 명성교회 계속 이야기 나오던데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 아들한테 세습시키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누가 아까워서 그거를 다른 목사한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교처럼 그냥 불교가 보헤미아로 가는 거 진짜로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러면 또 해민스님처럼 그 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술가들도 내가 정말 작품을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명성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돈을 벌 것인가, 내 작품을 팔 것인가,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고민,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의 네임밸류를 올리고 내가 작품을 판다라고 하는 순간 보헤미아로 못 가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보헤미아 가면 내가 굶어 죽을 건데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보헤미아로 가셔야 돼요. 저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맨 땅에 헤딩해라. 맨 땅에 헤딩하면 머리가 깨진다고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맨 땅에 헤딩해 본 사람은 알아요. 땅이 꺼져요. 절대 머리가 안 깨져요. 내가 맨 땅에 헤딩하는 순간 땅이 꺼진, 그 경험을 안 해보면 절대 이런 얘기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93년도에 그리스 유학 가면서 딱 500불 가지고 나갔어요. 500불. 35만 원. 그때 이제 1달러가 700원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35만 원을 마련해서 500불 가져왔는데, 근데 제가 들어올 때 얼마 가지고 갈게요? 500불. 딱 35만 원 가지고 가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체류했었는데 집안에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제가 거기서 학위 땄죠. 결혼했죠. 아들 낳았죠. 5년 동안 내가 필요한 돈이 다 모였어요. 기도만 하면. 그때는 정말 신발 좋았는데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선가 딱 맞춰서 나와, 그 돈이. 그리고 다 쓰고, 하여튼 뭐 제가 좀 엘리야 비슷한데 다 쓰고 마지막에 한국에 들어갈 때 딱 35만 원 주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헤미아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나갈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가자마자 뭐 이제 장학금 컨택되고 뭐 하여튼 이게 일사천리로 쫙쫙쫙쫙쫙 맞춰지는 게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이게 세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린보가 이야기하는 왜 우리가 이제 보헤미아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죠. 근데 딱 필요한 만큼은 다 어떻게든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속담에도 그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안 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진짜 생생하게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런 얘기 못하죠.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뭐 잘나갔고 교수가 됐을 것 같아요. 저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제가 했던 건 딱 보헤미아로 간 거예요. 다 끊고 난 보헤미아로 가겠다. 다 미쳤다고 했죠. 저 때는 이제 독일로 많이 갔는데 독일도 안 가고 이제 그리스로 가고 진짜 보헤미아로 저는 갔어요. 여러분도 가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정치적인 것에 대한 거부. 정치적인 것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이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자아 발견과 관련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선입견들. 근데 이건 전부 다 사유화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라든지 또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 사유화를 통해서 나한테 너는 이렇게 커야 돼, 너는 이걸 공부해야 돼, 너는 이거를 입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인데, 자 그것들을 우리가 벗어 던지지 않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형태의 이제 자아 발견이 될 수 없는데, 자 그리포가 이야기할 때 이제 두 번째 단계 아방가드 운동은 이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벌어지는, 그러니까 아방가드 출발점에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철학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뭔가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했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막상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더 새로운 생각, 더 창조적인 것들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규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쇠사슬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혁명적 정치학까지도 벗어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뜯어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 예술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30페이지 그 밑에 분단 보시면 그린보도 마찬가지고 트로츠키도 마찬가지고 문화가 왜 위기를 맞이했는가, 저런 부르주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문화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저 부르주아를 없애거나 저런 애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다 보면 여전히 계속 원망 속에 있는 것이고 부르주아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어떤 장애물들과 관련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예술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런 문화적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귀족이나 부르주아 계급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어떻게 전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미움이나 이런 어떤 그 대척점까지도 전부 다 제거해 버리는, 그리고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생각들도 사라지게 하는 이런 운동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형태의 아방가드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보헤미아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 뭐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학은 고독해야 되거든요. 고독. 그리고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무쏘의 불처럼 혼자 독고다이, 인생은 독고다이고 공부도 독고다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자기 고민, 자기에 대한 성찰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이 대학이라고 하는 큰 학문의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헤미아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어떤 후원자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단절시키고 내가 진정으로 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보헤미아로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1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정치적 아방가드로부터 예술적 아방가드로 전향하게 되고, 모든 그러니까 침몰해가는 부르주아를 구해낼 수 있는 보수적인 힘을 만들려고 했던 정치적 투쟁을 모두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방가드 운동이 이제 정착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그린버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1930년대의 모든 지식인들이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또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들 보면서 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죠.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인데 저도 뭐 열심히 좌파들을 지지해 왔는데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 실망했던 이유가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서울대를 안 없애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좌파 지식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뻔히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공교육이 아니라 유럽식 공교육으로 간다고 했을 때 유럽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청사진이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안 해. 지금 김대중부터 노무현, 문재인까지 거의 15년 이상 제가 볼 때 한 번도 공청회도 안 열렸을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든지 아니면 무능하든지 나는 이제 무능하다고 보고 싶은데 이제 그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왜 안 하는가, 못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린버그도 마찬가지지. 1930년대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사회를 바꾸자. 그래서 엄청나게 뭐 청문회도 하고 페이퍼도 써내고 의견도 조율하고 하지만 부르주아는 꿈쩍도 안 해요. 바꾸려고 생각해요. 왜? 그걸 바꾸는 순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바보가 누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중국어는 이성이라고 하는데 이성들이 자기 기득권 안 내려놓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그린버그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아방가르드 운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3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어떻게 문화를 보존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부분의 예술적인 창작 행위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다. 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모방이거든요. 미메시스라고 하는 모방인데 모방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모방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를 모방하든지 항상 내용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돼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방가르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이걸 180도 전환시키려면 내용을 없애버려야 돼요. 내용이나 주제를 없애야 되고 그럼 뭘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32페이지 위에서 5번째 보시면 주제나 내용은 형식으로 완전히 용해되고 예술의 과정과 원칙이 예술의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바로 추상미술 또는 이제 비재현적 미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나 내용을 제거해 버리고 오직 형식으로만 그리고 예술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과 원칙이 오히려 그것이 예술의 주제나 예술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보시면 문학이나 미술은 더 이상 경험적 세계를 모방하지 않는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미메시스 거의 2000년간 지배해왔던 그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모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럼 뭐 하냐? 모방을 할 때 사용됐던 과정들을 모방을 할 때 요구됐던 그런 형식들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완전히 180도 전환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의 이야기를 보면 피카소, 브라크, 몬드리안, 미로, 칸딘스키, 브랑쿠시, 심지어는 끌레와 마티스, 세잔느까지도 그들이 작업할 때 다루는 매체에서 주로 영감을 끌어낸다. 그들의 예술이 흥미진진한 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것이 공간, 표면, 형태, 색채 등의 창안과 배치에 순수하게 몰두하여 이러한 요소들 속에 필수적으로 함축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지 배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표면, 형태, 색채 자, 이것의 배치를 떠나서는 예술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죠. 더 이상 내용 이런 모방과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이 부르주아 사회 또는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문화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키치예요, 키치.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런 문화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전위가 있는 곳에 후위도 있게 마련이다. 이 후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치라고 부르는데 키치는 아방가르와 동시대에 나타나는 대중 상업 미술과 문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위로나 오락이나 어떤 대리 만족을 주는 대부분의 형태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나 뭐 시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좋다, 마음이 막 설렌다, 아 나는 뭐 축복받은 것다. 이건 전부 다 키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린버그에 따르면 자 대중들이 도시화되면서 보편적인 독해 능력들을 갖게 되면서 만들어진 산업혁명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글을 배운다는 게 사제들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라틴어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언어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 자신들의 언어로 된 책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가능하지만 문어로는 전혀 이제 읽힐 수가 없었는데 자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뭐 시리아에서 지난번 사태 났을 때 독일로 엄청 사람들이 유입되는데 독일이 정말 영리한 애들이 걔네들 800유로 주면서 우리 한 120만 원, 130만 원이죠. 그래서 독일을 가르쳤어요. 왜? 공장에 무조건 투입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뭐 독일의 문화를 전파하거나 아니면 독일의 고급 지식들을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장 단순 노동자를 시키려고 기초적인 독일을 가르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에서 일어났던 이런 어떤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보편적 독해 능력인데 이게 그 대중들을 뭔가 고급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런 보편적 독해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냥 소모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이런 독해 능력을 가르쳐 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예술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나 문학이나 그림을 이제 감상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옛날에 이제 너무 멀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부여한 예술이 바로 이 키치였다. 그래서 이제 그 키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도시 대중의 권태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심심풀이로 그림 감상하고 또 음악 듣고 뭐 오페라 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너무 키치적인 음악, 키치적인 오페라, 뭐 키치적인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돼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팝 아트라고 이야기하는 또 미니멀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념 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도시 대중의 권태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절대로 엘리트를 못 만나요. 일반 시민만 만날 뿐이지. 근데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갔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뭔 그림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또 안 가요, 거기는. 사람들이 왜 모나리자 앞에 서 있는지 아세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 딴 데는 텅텅 비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몰렸죠. 자, 그 권태감의 해소이고 이 도시 전통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여가나 안락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중들이 갈망하는 오락, 기분 전환. 그러니까 예술이 오락이나 기분 전환이 되는 순간 키치로 전락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대리 경험과 거짓 감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키치하고 아방가드하고 차이를 그린버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방가드는 피카소의 추상 회화를 대할 때 반드시 관람자는 그 피카소의 그림 속에 있는 조형적인 또는 형식적인 성질들에 담긴 인상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반응하면서 그런 어떤 궁극적인 공감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카소의 작품을 우리가 감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조형적인 형식, 어떤 형식,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티브를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내에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연합시켜서 하는 것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아방가드는 이게 우리한테 충격을 줘요. 감동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충격을 주고, 우리가 충격을 준다라고 하는 거 뭐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형태의 감정들을 유발해요. 단순하게 좋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칸트는 그 판단력에 비판해서 숭고라고 얘기를 해요. 숭고의 개념이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뭐 탕후루를 먹을 때 또는 뭐 모나리자를 볼 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단순한 그런 쾌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본질 전체, 우리 자아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파도처럼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방가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작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미묘한 형식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자신, 나에게 후폭풍을 일으키는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전율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이제 그 시학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공포와 연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공포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공포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하게 떨림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디세우스도 마찬가지고 뭐 오이디푸스도 마찬가지고, 오이디푸스는 이제 자기 엄마하고 잤다고 자기 눈을 뽑아버리거든요. 그거를 관객들이 보면서 아파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아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 세 번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 아방가르드 문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반성의 결과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키체는 뭐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런 난해함과 까다로움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직접 그 지름길을 주는 거죠. 아, 너 이거 먹어. 생각을 주지 않는 거예요.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공포나 연민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만 먼저 줘버리는 거.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모차르트 작품을 보면서 또 밀레 작품을 보면서 또 뭐 추상회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나중에는 이제 이걸 주사로 만들 거예요. 아니면 약으로 만들 거예요. 왜? 이게 신경 반응이니까. 그렇게 느끼는 짜릿함, 그냥 전혀 반성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만 이용해가지고 그런 물질을 우리한테 그냥 주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키치라는 것들이죠. 이제 과연 그게 우리가 진정한 예술 감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굳이 뭐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 갈 필요도 없고, 또 파리에 있는 루브르 갈 필요도 없고, 파리의 박물관을 1층에서 돌 때 느끼는 느낌들을 알약 1번, 2번, 3번, 4번 먹으면 그때 그 흥분들을 다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게 바로 지금 키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밑에 두 번째를 보시면 나치 독일, 또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자신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졌던 예술들이다. 그런 어떤 속물적인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34페이지 그 인용문 보시면, 자, 키치를 장려하는 것은 전체주의 정권들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할 때 동원하는 값싼 방법들 가운데 다른 하나일 뿐이다. 파시스트와 스탈리니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아방가르드 미술과 문학의 제일 큰 문제는 그것들이 너무 비판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순수하다는 것이다. 즉 아방가르드의 미술과 문학의 효과적인 선전을 주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반면에 이 목적에 대해 키치는 훨씬 나긋나긋한 것이다. 키치는 독재자를 국민의 영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게 한다. 밑줄 치세요. 독재자를 국민의 영혼에 좀 더 가까이. 만일 관제 문화가 일반 대중의 수준보다 탁월하게 높은 것이 된다면 고립의 위험이 생겨날 것이다. 자, 이런 후의 문해가 유럽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지배자들을 국민의 영혼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전선동에 노란하게 만든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사용되는, 그래서 정말 도시 대중이 권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오락으로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전락되는 것이 바로 키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뭐 표현주의나 이제 낭만주의도 예술가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어떤 생애의 경험들, 자신의 생각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사람들은 그걸 오징어 씹듯이 작품을 그냥 즐기는 향유하는 수준이 된다면 이 예술이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예술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예술은 점점 제거돼야 되고 정말 사람들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술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